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423페이지에 나와 있는 6절 탈세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챕터 13장 조세와 관련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6절 탈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탈세는 당연히 나쁜 거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탈세 개념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세 회피와 탈세 개념을 좀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살펴봅시다. 자, 우선 조세, 세금 내는 거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피한다고, 그걸 조세 회피라고 하죠. 오케이? 첫 번째 줄 볼게요.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려고 합니다. 근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조세 회피라는 개념이 있고요. 탈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회피라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나의 선택과 경제 활동,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절세라고 표현을 하죠. 약간 이거는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합법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합법적. 탈세는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우선 구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법을 어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게 절세, 조세 회피인데 어떤 직종에서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는데 다른 직종에서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고 야, 나는 똑같은 소득을 벌어들인다 하면 과세 대상이 작거나 적게 되는 쪽으로 직종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금을 회피하는 거죠. 직종을 변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이에 비해 탈세는 불법적으로 조세 의무를 기피하려는 것이고요. 회피는 합법적이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현실에서 조세 부담의 납부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 조세 회피인지 탈세인지 이 구분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지만 요게 구분이 어려워. 네,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를 모두 동원해 가지고요. 합법적으로는 조세 부담을 줄인다 해도 실제적으로 그게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는 저는 뭐 그런 행위 많잖아. 정치인들 보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보면 그게 뭐야? 이 조세 제도가 복잡하니까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봅시다. 탈세가 이루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념은 같고요. 어떻게 탈세가 이루어지니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대표적인 것, 첫 번째, 이중장부를 이용해서요, 조세 부담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이제 국세청에 신고하는 장부, 공식적인 장부가 있고, 뒤에 또 다른 장부, 이중장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장부와는 별도로 이윤이 적게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위해서. 이렇게. 오케이?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탈세하려는 중소기업가라든가 상인들, 자영업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둘째, 소득을 보고할 때 아예 소득의 일부를 탈루시켜 보고하는 방법. 그러니까 장부를 그게 아니라 신고하는데 아예 빼버리는 거야. 뭐 비슷한 얘기긴 하죠. 탈루소득, 말 그대로 탈세입니다. 영세사업자나 개인의 경우에는 기장 의무가 면제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세금 신고하려고 그걸 기장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기장, 이제 편의를 좀 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의무가 면제되는 편의를 좀 봐주는데 그거를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자신이 알아서 소득 금액을 신고하게끔 하는데 거기 보시면 월급의 형태로 빤히 보이는 근로소득은 유리지갑이라 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니까 세금을 다 들여다보는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탈세를 하게 되는 유인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 부수입 이런 것들
많이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산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따르는 봉사료, 부수입 이런 것들도요. 사실 거의 신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세라는 게 신고되지 않고 법을 어기는 그런 것들은 다 탈세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현금 거래 있습니다. 우리 카드로 하게 되면 세금이 다 포착되잖아. 그래서 소득과 거래 내역이 다 포착이 되는데 현금 거래 같은 경우는 조세 당국의 눈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표나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신용카드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씀씀이가 커지긴 하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적을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지하경제 있잖아. 깍두기들이 뭐 마약, 매춘 등등 막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마약 밀 거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마약과 서로 이제 은밀한 장소에 만나가지고 교환하잖아. 거기 카드 결제합니까? 뭐 이렇게 마피아나 뭐 이렇게 마약 거래할 때 깍두기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금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바로 필요한 적정 현금 거래보다 현금에 대한 수요, 화폐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야, 그게 바로 지하경제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직접 추정하기 힘드니까 간접적인 추정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 가보시면 네, 두 번째 줄에 아무리 엄격한 실명제, 야, 실명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현금으로 주고받게 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산자끼리 생산한 물건을 현물로 주고받는 방법도 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현물로 거래합니다. 야, 이게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탈세,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탈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문제점. 자, 탈세 방법 봤고, 개념 봤어요. 뭐가 문제인데? 아니, 세금 거둘 걸 못 거두잖아. 그게 이제 첫 번째 있긴 할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세 수입이 감소합니다. 얘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거기 보시면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요. 아니 뭐야, 쟤는 세금을 안 내고 또 안 낸 사람이 안 냈다고 또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나는 이래서 세금을 안 냈지? 물론 이제 너무 막 그러게. 그럼 뭐야, 낸 사람만 바보가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조세에 대한 과연 이게 공평한가? 공평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야, 쟤는 저렇게 빽 있고 뛰어난 세무사 있고 해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보면 탈세도 있겠지만 절세를 저렇게 하네? 이렇게 되면 공정한 과연 조세인가 공평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맞아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발적인 거기 보시면 조세 세금 납부를 하려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에서 세금, 이제 법을 어기고 세금을 안 내고 탈세하고 교통 위반하고 막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되면 뭐야, 그런데도 저렇게 사회 리더로서 막 활동하네? 뭐야, 나만 이거 나도 세금 안 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차츰차츰 사회를 좀먹는 그러한 나쁜 어떤 문화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 남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며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나라에서 탈세를 막는 것이 조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된다. 자, 그리고 밑에 탈세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거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은밀하게 신고되지 않은 이런 조세 수입의 감소, 이게 바로 지하경제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벌어들여야 할 조세 수입, 걷어들여야 할 조세 수입만큼 걷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크기가 지하경제 규모,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 보니까 미국의 예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
자, 연구된 결과가 거기 나와 있는데 1963년부터 납세 성실도 측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탈세 금액 원칙적으로 납부되어야 했을 세금 중에서 실제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가 그걸 봤더니 연간 3,810억 달러의 세금이 탄로되었는데 이거는 세금 총액이 얼마야? 거의 14.2% 거의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더라.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적인 조세정책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 정도니까 다른 나라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래 저래 세금 안 내고 눈먼 돈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목별로 한번 보니까 대부분의 탈세가 소득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인데 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조세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득세 가장 기본적인 조세가 되는 거죠. 거기 보니까 탈세액 중에 70% 정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소득의 유형에 따라 탈세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다른데 거기 보니까 임금 소득에는 이게 소득도 여러 가지잖아. 소득도 여러 가지인데 근로소득, 임금소득, 근로자가 내는 소득은 유리지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녀. 거기서는 뭐야? 내가 받는 월급이 딱 명확히 있으니까 비중이 작아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반면 비농업 부문의 자영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에서가 주로 이제 탈세가 되는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탈세할 만한 그런 구멍이 또 되게 많습니다. 무려 56%니까 60%에 해당하게 되네요. 오케이?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자, 425페이지 네 번째 줄 보세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임금소득, 근로자가 버는 소득은요. 그래서 이제 비유해서 투명하다 해서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나 버는지를 다 내역을 속속히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회사에서 아예 원천 징수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탈세가 어려워요.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탈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자는요. 변호사, 의사, 전문직 이런 경우도 거기 포함돼요. 우리가 알 때는 꼭 영세, 뭐 소상공인 그것만 있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라든가 의사도 이제 뭐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변호사도 물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 탈세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경제 활동을 할 맛이 안 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비교적 고소득층이 많은데 고소득층의 탈세 행위가 특히 더 심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야 이거 나만 세금 내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다음 단락에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탈세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이 납세 의무, 조세가 우리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게 돼 있다는 거야.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 탈세 행위를 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 어디 뭐 교수 이런 사람들도 세금을 안 내고 탈세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의식을 조사한 결과 거기 보니까 박명호 2015년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납세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도덕 불감증에 쩔어 있는 거야. 소득이 높을수록 특히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려는 경향이 더 낮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평한 조세 부담이라는 그러한 문제, 이거 잘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탈세하는 사람도 문제긴 한데 거기 보시면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담당 부서의 무책임한 태도로 탈세 보편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행정 담당자의
무책임. 이렇게요. 자, 거기 보니까 미움을 산 개인과 기업 그런 거 있잖아. 보통 이제 세무조사 나간다. 그래서 한번 정치에 이렇게 거기에 좀 잘못 보이면 세무조사 들어가서 길들이기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미움을 산 개인과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거나 탈세를 적발하고 또 적당히 넘어가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공평무사한 자세로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일관성 있게 쫙 했다면 우리나라의 탈세라는 그런 나쁜 악습이 없어졌을 텐데 저자분은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 그렇게 나옵니다. 자, 탈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방법과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펴봤고요. 우리는 조금만 더 봅시다. 탈세와 관련한 모형을 한번 볼게요. 탈세에 관련한 모형. 이 모형을 이제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자, 거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납세자가 탈세 행위를 하기로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약간 탈세, 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경제학 같은 거 보면 이 개인이 있어요. 내가 탈세를 할까 말까 그런 것도 이 경제학의 한계 원리로 얘기할 거야. 내가 탈세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 있고요. 탈세했을 때 치러야 되는 한계 비용, 대가를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언제가 최적이라고요? 탈세에 대한 한계 편익이 더 높으면 탈세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더 크면 탈세를 줄이는 거고 같아지는 수준에서가 바로 최적이다. 이 경제학의 한계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이라는 특수한 예인데 경제학의 원리가 여기저기 다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탈세 배후에는 복잡한 동기와 유인들이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제학의 기본적인 모형은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탈세 행위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탈세를 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걸릴 확률이 전부 다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 꼭꼭꼭 집어서 의심 가는 사람들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 하에서 내가 걸릴 확률을 고려해서 선택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어떤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할까? 아니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이렇게 나오는데 선택, 전략 1. 자, 이거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략 2는 신고하지 않는 거죠. 탈세하는 거지. 전략 2는 신고 안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는요. 요랬을 때는 이거 내가 탈세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적발될 확률이 중요한 거예요. 적발될 가능성이라 할까요? 가능성. 이게 이제 어떤 선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화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적발되면 보수가 달라지는 거야. 벌금을 확 내야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대소득 이론으로 보기보다는 불확실성화의 선택에서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약간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기대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맥스 기대 효용 극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알링햄 샌드모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어떤 납세자의 소득이 알링햄 샌드모 모형 이렇게 쓸게요. 알링햄 샌드모 모형 이렇게요. 자,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에서 기본적인 가정 한번 볼게요. 자, 모형의 세팅을 어떻게 했는가 보면 첫 번째
어떤 납세자의 소득이 W입니다. W. 이 납세자의 소득이야. 이건 자기는 알아. 근데 이제 조세 당국은 모르는 거지. 아, 제가 성실하게 납부했겠지? 아닐 수도 있어. 등등등. 자, 자신의 소득을 V만큼 줄여서 신고합니다. 이게 이제 탈루 소득이야. 탈세 크기라고 할게요.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세율 T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세율은 T 이렇게 적용돼요. 세율은 T. 그러니까 이만큼 탈세한 만큼은 내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는 세금 안 냈으니까 이득, 편익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무작위적인 랜덤하게 어디트를 합니다. 무작위 감사를 해요. 무작위적인 감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출석 체크 같은 거 할 때 전수로 다 부를 수도 있지만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거기서 골라서 한 10명 부른다 그러면 걸릴 확률이, 적발 확률이 10분의 1이지.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야. 아, 내가 땡땡이를 그냥 하고 수업을 안 들을까? 그러다 걸리면은 막 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걸릴 확률, 이것까지도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탈세, 탈루 소득의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탈세했다? 거기서 감사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파이라고 했는데 파이가 벌금률이야. 벌금률. 오케이. 여러분, 벌금률이 당연히 이게 페널티에 해당하는 건데 세율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탈세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제 조건이 어떻게 해요? 세율보다는 벌금률이 당연히 커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납세자가 소득을 탈루했는데 적발되지 않았다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정직하게 신고할까 말까 했는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 보시면 적발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적발된 경우가 있겠죠. 적발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적발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시면 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순소득 해놨는데 별거 아니고 W, 이게 원래 자기의 소득이죠. 번소득에서 원래는 어떻게 돼요? 탈루된 소득이 없으면 W에 T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만큼의 탈세를 했어. 그만큼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만큼 세금을 안 냈어. 그래서 안 내면 이만큼의 이득이 돼요. 이걸 이제 책에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해서 책에 있는 로테이션을 쓰면 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t에 요거 그냥 같이 묶은 거예요. w에다가 이득, 이만큼 이득을 얻게 돼요. 적발되지 않으면. 자, 근데 만약에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발되면 순소득을 Z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에다가 그대로 쓰면 되겠네. 1-t에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발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만큼 와 신난다 이러고 있죠. 근데 걸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벌금률이 당연히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뺏기는 거야. 이 탈루 소득에다가 적발된 요거 벌금률을 이만큼 물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13-2식 요거는 V를 같이 묶어서 또 쓸 수도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W에다가 요거 T-파이에 V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기 보시면 13-2식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에서 순서를 바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썼고요. 자, 근데 우리가 기대소득의 극대화가 아니라 불확실성화의 선택에서는 기대 효용의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납세자가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관적,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탈세하는 심리적인 그걸 좀 감안하려고 무작위적인 감사를 했을 때 걸릴 확률을 P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감사에 내가 걸리면 반드시 탈세한 규모가 금액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13-30 기대 효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요때 효용 거기 보시면 U의 Y 이렇게 좀 밑에다 씁시다. 자,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 여기 Z에 대해서도 기대 효용 이렇게요. 기대 효용. 그러니까 효용의 기대치로 나타낼 요때 효용, 요때 효용 이렇게. 자, 근데 걸릴 확률에 따라서 P 이렇게 했으니까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걸릴 확률 P로 했으니까 요거야 적발 확률이 P니까 요게 P고 요거는 1-P가 되겠죠? 그래서 1-P의 확률로 효용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Y가 되고요. 더하기 P의 확률로 효용이 Z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써보면 기대 효용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개 조건을 도출하고 몇 가지 비교 정태 분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결론만 살짝 나와 있는데 자, 몇 가지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 이게 직관적으로 당연한 건데 감사받을 확률이 높아지거나 벌금률이 증가하거나 파이가 증가하거나 그럼 탄로소득을 당연히 줄이게 되겠지. 자, 그래서 비교 정태 분석에 따라서 적발 확률이 증가할수록 탄로소득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또 두 번째는 자, 걸릴 확률 말고 아니 파이가 뭐라고요? 이거야 벌금률이야 벌금률. 벌금률이 높아지면 아니 당연히 무섭잖아. 그래서 탄로하는 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한 걸 이론적으로 도출했고요. 이 기본적인 이론을 도출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추가적인 생각을 더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모형만 살짝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요거는 알겠는데 야, 세율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T라 그랬죠. T. 세율이 상승 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탈세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약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짝 지울게요. 그냥 우리가 요 약간 여기 나와 있는 요 복잡한 거 말고 요거 가지고 한번 살짝 볼게요. 내가 탈세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한번 살짝 보면은 자, 수평축에 V라고 할게요. 탄로소득이야, 탄로소득. 자, 그리고 여기서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 뭐냐면 이 세율이 한계 편익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탄로소득을 세금을 탈세하면은 그만큼 세금을 덜 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한계 편익은 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탈세했었을 때 탄로소득이 커질 때 그때 얼마나 비용을 내는가? 한계 비용은 보통 이제 걸릴 확률에다가 벌금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프라임을 붙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벌금액이야 단위당 얘기란 뜻입니다. 자, 여기가 최적이란 얘기야. 그렇잖아.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을 때는 탄로소득이 한계 원리에 따라서 얻게 되는 세율이 굉장히 커서 편익이 코스트보다 훨씬 커요. 그럼 당연히 탄로소득이 탈세 크기가 커지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얻게 되는 비용이 더 큰 거야. 편익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탈세 규모가 작아지고요. 그래서 최적 탈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V 스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세율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율이 올라가면 한계 편익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탄로소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세율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 탄로소득을 더 크게
만드는 작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할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우리 늘상 하는 것처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있겠죠.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데 야, 탈루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니까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야. 자, 거기 보니까 세율이 올라가면 탈루 소득의 한계 편익이 커지기 때문에 탈루 소득이 늘어나는데 이게 대체 효과고요. 또 하나는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소득 효과가 조금 더 그런데 소득 효과는 위험에 대한 그 사람의 깊이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세자가 위험 부담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에 대한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알링햄 샌드모 모형에서는 납세자가 절대 위험 깊이도 체감이라는 특성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위험 깊이도 정도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효과 방향이 거기서 나오게 된대요. 약간 이거는 이중구 교수님이 쓴 미시경제학 파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뒤로 넘기고 있는데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봐주세요. 옛날 교과서에는 이 본문 내에 있었는데 어렵다 해서 그런지 아예 빼버리셨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냥 맡기고 다음 거기 절대 위험 깊이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경제 주체는 소득이 커짐에 따라서 위험 부담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커져요. 위험 깊이도가 작아지니까 위험을 그냥 괜찮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율이 올라서 순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위험 부담의 크기를 줄일 것이고 이는 탈루 소득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반드시 절대 위험 깊이도 체감의 특성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체감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체감이다 상정하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소득 효과는 좀 약간 미미하고요. 대체 효과가 좀 더 진짜 효과고 규모가 좀 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증 연구를 해봐도 좀 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결론은 세율이 올라가면 탈세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많이들 실증 분석에서도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428페이지 가보시면 탈세라는 게 안 좋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모형에서 첫 번째 줄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세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요. 아니 세율이 높아지면 탈세를 많이 한다며. 그럼 세율을 낮춰주면 사람들이 탈세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 세율이 막 낮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소득을 막 1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10만 원이면 아이고 까짓 거 내지 뭐.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욕심이 세율이 높아지고 세금 많이 낼 때 이게 뭐야 너무 많이 뜯기네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세율 인하가 탈세 방지 효과를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그런 효과가 있지만 세율 인하가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조세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걸릴 확률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벌금률 이런 게 아니라 세율이 관심사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탈세를 방지하는 점에서 보면 감사 확률이나 그러니까 세율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걸릴 확률이나 아니면 벌금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세율을 너무 막 이걸 조정해버리면 애매하니까 적정 세율을 우리가 적용하고요. 그 다음 탈세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벌금률이라든가 걸릴 확률을 높여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게 편익은 놔두고요. 탈세를 줄이려고 하면 이거 MC를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야. 올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최적 탈세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 뜻입니다. 저기서 거기 보시면 감사 확률과 벌금률 중에서는 오케이 세율보다는 감사 확률과 벌금률이 나은데 그럼 감사 확률과 벌금률 중에서는 어느 게 더 나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확률을 높이는 게 바람직할까 아니면 벌금률을 높이는 게 바람직할까 했는데 감사 확률을 높이게 되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출석을 10명 부르다가 한 막 90명 부른다 해요. 그러면 수업을 결석한 친구들은 거의 잡힐 가능성이 많죠. 근데 수업이 사실 출석 이런 태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업 시간을 깎아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행정 비용을 절약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벌금률을 높이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근데 문제는 또 뭐야?
그래, 벌금률을 탁 너무 높였더니 100명 중에서 10% 10명만 부른다 할게. 근데 어떤 친구는 수업을 땡땡이 막 이렇게 안 와가지고 이렇게 빼먹었는데 운 좋게 출석부에 이름을 부를 때 걸리지 않으면 야, 난 안 걸렸지 이렇게 하고 운 나쁘게 딱 걸리면 뭐야? 아, 왜 쟤도 결석했는데 왜 나 때만 불렀냐 해가지고 또 투덜투덜 된다고 운이 되게 나쁘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 걸린 사람에게 벌금률을 처벌을 너무 높게 해버리면 또 그게 문제가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감사 확률과 그리고 벌금률 모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그런데 이런 각도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탈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개인의 선택으로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탈세를 너도 나도 다 하는 분위기야. 그 안 하는 사람만 정직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탈세한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쟤도 탈세하는데 뭐 쟤도 교통법규 어기는데 뭐 벌금 안 내는 걸 뭐 이렇게 되면 별 죄책감 없이 탈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실제 보면 탈세 행위와 가장 중요한 게 죄책감, 수치심, 혹은 원칙을 지킨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포틴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탈세 행위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최근에 그런 건 이제 모형을 여기 심리적인 거에다 반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행동 경제학에서 사람의 행태를 잘 살펴보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13장 좀 천천히 나가긴 했는데요. 마무리 짓고요.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한 10문제 가량 있습니다. 그거 미리 잘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뭐 시험 보거나 뭐 이런 거 등등등 할 때는 이런 연습 문제 있는 거를 일부는 똑같이 낼 테니까 미리미리 잘 풀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14장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